지금 기준으로 요즘 돈 벌려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지 돈 번다 싶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하. 저는 그냥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오늘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냥 AI 툴, 뭐 이번에 새로 이런 AI 툴이 나왔는데요. 그걸 알면 돈을 법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AI 툴이 나오고 뭐 내 그 뭐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편안한 날 도와주는 도구 뭐가 나오고 무슨 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한들 결국 돈을 쓰는 주머니를 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툴을 화려하게 붙여놔도 결국 이 사람이 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툴이 있다.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계속 보고 싶어하고 어떤 데에서 사람들이 몰입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얘네를 써서 백날 만들어가지고 뭐 1000개를 올리든 10,000개를 올리든 그거 가지고 사실 돈 버는 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면은 돈이 됩니다라는 건 이런 걸 알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런 거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툴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 그런 게 있나요? 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핫한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이 결국에는 그 개발자 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AI가 많이 코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모르는 지금 이제 비개발자들도 굉장히 쉽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맞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드래그하면 돼 클릭해서.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 가지고 뭐 글로 써서 코딩을 뽑아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MVP 단계예요.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가. 네네네. 그럼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하는 그냥 정말 최소 기능 제품을 뽑아내는 정도에 지금은 그치고 있지만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는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온라인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으로 저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웹사이트를 만들든 웹 서비스를 만들든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케이스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놓으면 좋아요인데 그렇다고 한들 제가 여기서 그러면 바이브 코딩의 툴 뭐 러버블 커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그걸 배우면 요즘 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쓴다고 한들 그쵸. 무슨 서비스를 만들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쓰게 만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해외에 한참 그 팟캐스트 같은 데 많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20대 초반 친구인데 챗 GPT만으로 자기가 지금 누적으로 뭐 한 50억 이상의 매출을 했대요. 포리얼 채널에서 본 것 같은 아닌가? 아니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하지 않은 친구인데 네네.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비개발자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챗GPT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만든 첫 번째 서비스가 뭐냐면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기 위해서 채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 연애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이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데이트 코치 역할을 해주는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 여기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답장해. 예, 해외는 뭐 틴더 같은 데이터 풀 많이 그렇죠. 데이터 풀 쓰니까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하고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답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이제 뭐 내 목적이 이 사람과 뭐 실제로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하는 게 목적이냐, 얘랑 뭐 계속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목적이냐, 뭔가 목적을 이제 정하게 하고, 그럼 아니면 얘의 지금은 우리가 데이트 앱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얘의 연락처를 먼저 알고 싶어. 연락처를 받아내기 위한 게 난 지금 대화의 목적이야. 그걸 목적을 누르고 얘한테 이렇게 답장 왔는데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는데 이제 뭐라고 해. 그럼 얘가 계속 답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GPT가 그냥 해줄 것 같은 그건 사실 그냥 뭐 GPT API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했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이제 껍데기, 사람한테 보여지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런 뭐 개발 같은 거를 GPT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전문 개발자가 아니고 GPT로 했는데
그래도 개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첫 서비스를 만드는데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유료화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려면 결국 남자들이 돈 쓰는 건 여자의 마음,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막 기획해서 뭐 이런 거 사업해 보려고요 해서 갖고 오는 걸 보면 아무도 안 쓸 만한 기획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 시장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남성 기준으로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그냥 되게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피트니스부터 해서 그런 것들도 다 사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 남녀의 심리에 그냥 기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과 서비스니 성형을 하러 간다든지 내가 뭐 다이어트 약에다가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 사실 다 이런 사실 수요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의 이제 건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큰 욕구 시장 중에 하나이고, 돈에 대한 욕구. 인간 누구나 부업, 사업, 재테크 항상 잘 먹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그냥 인간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30일 뒤나 가장 중요한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연 요새 뭐 무슨 기술이 핫하냐, 당연히 그 기술 좋을 수 있고 도움될 수 있어.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걸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 그렇죠. 그 도구로 너가 만들 서비스를 결국 사람이 원할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걸로 지갑을 열겠어의 역할은 그 이해가 없으면 사실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 심리에 대한 이해는 뭐 습득에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일단은 진짜 그냥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하는 그런 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감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냥 부단한 실행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건 해보니 안 먹히네. 이런 건 해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런 거는 중박이네. 라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런 거는 살 것 같아라는 가설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원할까에 대해서 어떤 걸 실험해 보셨고 어떤 걸 실패했고 어떤 거는 이게 맞구나 했던 대표님의 경험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실 뭐 너무 잡다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저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 동대문에서 담요 떼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 벚꽃 축제에서,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근데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가지고 담요를 팔면 누구한테 팔아야 잘 팔릴 것 같아요? 당연히 데이트하고 있는 그 이제 남자친구를 챙겨줘야 되는 여자친구를 챙겨줘야 하는 남자한테 팔거나. 그죠.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 여자들 무리한테 가서 팔거나 어르신들한테 가서 팔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 여기에 대표님은 감이 오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던지면 돈을 거절하지 못하고 낼 것이다가 원피스 입고 데이트하러 그쵸. 나온 커플의 남자한테 가서 그렇죠. 제시하면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살짝 요런데 앉으려면 여자친구 힘들어. 그리고 항상 그 벚꽃 축제 할 때는 일교차가 커요. 맞아요. 근데 데이트하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여자분들은 얇게 입고 와요. 그럼 어디 앉으려고 해도 일단 담요 필요하고 추워. 좀 오후 시간 되면 추워지니까 또 담요 필요해. 그럼 가서 사실 담요를 건네는 족족 팔리거든요. 커플한테 건네면. 근데 예를 들면은 뭐 MT로 딱 보니까 대학생 학과 애들이 새내기들이 막 단체로 왔어. 네. 거기다 대고 내가 담요를 판다? 팔리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담요를 사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이제 인천 출신인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대문 도매상가를 제가 그때 처음 가봤어요. 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경영학과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동대문에 도매상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대문에 전 도매상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뭐 완구 도매상가도 막 구경해보고 뭐 액세서리 도매상가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부자재 막 의류 뭐 막 있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사가지고 막 팔아보면 재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반지니 뭐니 막 이런 것들 이제 막 보고 그래서 저런 반지를 길거리에서 막 옛날에 보면은 뭐 가판대에서 막 사람들이 팔던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다가 그런 거 하나씩 쥐어갖고 사던데 저런 걸 팔면 잘 팔리나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둘러고 보러 다니던 도중에 그 담요 그 떼주는 도매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벚꽃 축제 가서 팔아보라고 잘 팔린다고. 아니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신 거죠 해답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담요가 원가가 되게 쌌어요. 뭐 제 기억에 2,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만 원 있던 걸 가지고 산 거예요. 5만 원을 5만 원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간 거죠. 벚꽃 축제에. 그 하드보드지 하나에다가 담요 판다고 써놓고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감이 없으니까 그 커플들을 공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일단은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거 보고 필요한 사람은 사거지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프리어그 같은 건데. 그런 느낌으로 담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쓱쓱 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커플이 사네. 커플들이 왜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커플들이 잘 사나 보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팔렸다 으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누가 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2,000원대에 샀으니까 이걸 5,000원에 팔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하면서 5,000원을 했는데 싸다. 5,000원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하다가 저쪽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 아주머니가 담요를 파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 이제 또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리어카에 잔뜩 씹어갖고 이제 갖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8,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8,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8,000원을 했어. 그리고 커플들을 노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0,000원짜리 주고 잔돈도 안 받더라고. 또 그 허세가 작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가 10,000원 하고 거기서 주섬주섬 서가지고 2,000원 주세요.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00원 가져가라고. 순간 머리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왠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병신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사실. 재밌네요. 그래서 그때 얼마 버리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사가지고 완판을 시키고 벚꽃 축제 이제 며칠 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또 늘어난 자본금을 가서 가지고 다시 또 사서 가서 또 팔고 그래갖고 그 벚꽃 축제 하는 한 3, 4일 기간 동안 그래도 몇십만 원 벌었어요. 대학생한테는 큰 돈이죠 또. 용돈벌이 괜찮게 한 거죠. 대학생 때부터 그런 걸 하셨고 그럼 그때부터 진짜 난 사업해야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셨겠네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런 장사가 아니라 되게 거창한 혁신적이고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막 투자도 잔뜩 받고 포브스 막 20 언더 20 막 이런 데 나올 수준에 30 언더 30에 나올 수준에 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에 이제 엄청 사로잡혀 있는 거죠. 스타트업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병이죠 병.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 혁신을 할 문제가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이제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거 막 찾으면서 또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 지점에 사업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 뭐 창업 동아리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이게 혁신적이지 않느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한테서 1,000원짜리 한 장 받아내기가 힘든데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들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던 아이디어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실행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생태계 교란종
들이 있죠. 있죠. 뭐 황소개구리가 네, 우리말이라는 그 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거기 이제 베스라는 해외 종이 있습니다. 있죠. 베스가 인간들이 안 먹잖아요. 음. 그 베스의 역사를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들이 너무 굶으니까 네. 얘가 생명력도 좋고 잘 크고 살은 많으니까 네. 해외에서 식재료로도 쓰고 하니까 그걸 대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풀어봤는데. 보급을 하려고 했다고 뭐 이제 그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뭐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흙냄새 난다고 안 먹고. 근데 이 베스를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고양이들이. 그리고 고양이 사료는 되게 저품질의 사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고양이는 생선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스는 그쵸. 생태계 교란종이고.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 베스가 손맛이 좋다고 베스 낚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잡은 다음에 그냥 잡은 버려요? 다음에 그냥 죽이고 버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낚시 용품 업체들이나 그리고 낚시 그런 채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랑 이제 그 스폰서를 받아서 네. 낚시 대회를 연다. 네. 베스 잡기 대회. 그래서 이 잡기 대회에서 잡힌 베스를 사료 공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고양이 사료를 만들어서 판다. 커.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면 생태계 교란 문제 해결. 고양이의 양질의 사료를 만드는 문제 해결. 엄청난 사업이다 이거는. 뭐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왜 못하셨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네. 플랜까지 짜고 네. 사료 공장까지도 컨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베스를 그냥 생선 상태로 사료 공장에다가 보내면 그 사료 공장에서 그거를 재가공해 가지고 사료로 만들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 뭐 대가리 자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는 데를 찾지 못했고 일단 저희 대학생 역량에서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대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누구 집에서 가가지고 그걸 생선을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했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대학생 동안 하여튼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탁상 공론만. 야 이런 건 사회 문제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병이네요. 그래서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싱킹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뭐 대학생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뭐 허송세월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지금이야 뭐 저희가 병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 남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런 시도들 중에서 결국에 제가 생애 첫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을 했던 그 아리아케어라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아리아케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 요양 시장에서 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게 지금의 사실 엄청나게 큰 자양분이 됐죠. 저에게는. 그 아리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리아케어는 그 재가요양이라는 그 분야의 프랜차이즈 저희가 업이었는데, 네. 이제 재가요양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요양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요양이란 단어만 듣고 요양원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어르신들의 니즈는 사실 요양원에서 당신의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싫어하세요, 되게 그거.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요양원들 중에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가요양이라고 해서 내 집에서 사실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는 거를 어르신들은 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내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필요하고 그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파견돼서 사실 서비스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력 사업인데 이게 원래 일본에 이제 그 사업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라 돈을 통해서 사실 요양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건강 등급을 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사실 우리가 4대 보험 들어가지고 월급 급여에서 이 4대 보험비를 떼다 보면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 요양보험료라는 게 나가고 있어요. 그 요양보험 재원 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건강이 좀 불편해요. 거동이 불편해. 아니면 인지 상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한테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급 판정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비가 나옵니다. 나라에서. 근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 전액 면제고. 근데 이 서비스가 너무 낙후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냥 사실상은 가정부처럼 처우를 받고 계셨고 요양보호사분들은 어르신들도 뭐 체계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요양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전문 서비스의 느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분이면 치매 환자에 맞는 어떤 서비스 케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뭐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자격증은 땄지만 집에 가면 뭐 집 청소해 주시고 아줌마 저기 설거지 있는 거 있는데 좀 해주시고 가세요 오늘은. 설거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장이 돼버렸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도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문제도 문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센터들도 수익성 부진으로 더 계속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을 갖고 와서 사실 한국에서 했던 게 아리아케어였죠. 근데 되게 지금 보면은 제가 요양이 지금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받고 계시고 예,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그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뭔가 어쨌든 책에서도 읽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 사업은 왜 혹시 잘 안 됐나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제 돈이 없는 상태로 대학생 때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회사에 주주분들이 많았어요. 개인 주주분들이.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 지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뭐 이제 외부 기관에서 투자도 받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그 경영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의 문제에서 갈등을 겪다가 제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대표님이 그런 실행하고 실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금 이런 어떤 잘 안 된 과정이나 시도하려고 했다 못했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 네. 만약에 20살의 김준영에게 네.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근데 다시 돌아가도 저는 무급으로라도 배우면서 창업을 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나중에 자식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바꿔서 자식이 갑자기 사업을 한대요. 그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딱 한마디. 조언. 네. 고객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 그러면은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사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고객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또 그리고 모든 고객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걸 듣고 뭐는 나에게 유의미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대표님의 기준이 있나요? 저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게 뭐 포커싱 그룹 인터뷰니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고객을 만나서 뭐 질문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뭐 설문조사를 한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소 기능 제품을 가지고 제품으로서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제품으로서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진짜 구상한 어떤 그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다, 상품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게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불편을. 그럼 그걸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프로토타입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게 저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아무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걸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가공을 하고 이걸 더 좋게 만들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사실 모든 게 계획과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은 건 한시라도 빨리 고객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을 만난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 끝장나게 구상하지 말고 뭐라도 팔아봐라. 그렇죠. 그거를 저가로 제공을 해보든 아니면 무료로 제공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구상했던 게 무료로 줘도 안 써 얘네들이. 사실 이거 유료로 받기 어려울 거잖아요.
아니면 무료로 했는데 너무 좋아해.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내세요라고 하니까 그때는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지점들을 사실 빨리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의견을 써주세요 아니면 뭐 인터뷰하고 저 사람한테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팔아보고 안 팔리네. 맞아요.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보라는 거죠. 팔리고 나서 리뷰가 쓰레기처럼 남네.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냐 하고 반응을 살펴봐라.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의미로 한 말일까요?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 뭐 그렇다고 보는 게 왜냐면 고객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에 만들어서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너네는 좀 더 빠른 마차를 원했지만 내가 만든 건 차야. 이건 어떤데? 그러면 이제 고객은 그때 차라는 걸 보게 되고 야 이거는 내가 빠른 마차보다 더 좋네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를 만들었다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망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건 과거의 사업 형태로 한다 그러면 망할 리스크가 큰데 요즘의 사업 형태는 사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 기능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니 뭐니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소프트웨어 앱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투자를 난 고려하고 해야 돼요. 아무리 최소한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해도 개발자들 뽑아서 내 친구들이 개발자고 얘네들을 그냥 내가 갈아 넣어도. 저녁에 술 한잔 사주면서 부려먹을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지만 사실 이제 그것도 아닌 시대가 됐으니 최소한 내가 영리하게 망해도 나한테 큰 타격이 없을 수준으로 사실 테스트해볼 방법이 너무나 많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자녀에게 사업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냥 최소한의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최소한의 프로토타입을 빨리빨리 출시해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라. 맞아요. 좋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 완전 문익점 같은 사람인데 예. 해외 사례를 지금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 챗GPT로 했던 그 친구 말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도 돈 버는 애들이 있더라.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몇 개 있나요? 해외에? 사실 뭐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해외도 스캠이 되게 많아요.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걸로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내 코스를 사. 뭐 되게 고가의 코스를 판다든지. 근데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뭐 AI를 가지고 얼굴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 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돈 벌고 뭐 월에 얼마 뭐 만불을 벌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진짜 궁금한 게 AI로 그러니까 AI로 목소리도 안 나와도 되고 얼굴도 안 나와도 되고 막 월 500 벌 그러니까 한 번은 월 500을 벌겠지. 그죠. 네.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을 벌고 나면 한 번 500을 찍은 거 가지고 빠르게 강의를 해서 이 500을 5억으로 뻥튀기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구조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운 사람들도 한 번은 10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든 벌어내겠지만 그 뒤에 그게 지속되느냐 이거죠. 사실 그럼 저는 그런 뭉쳐지지 않는 스노우볼이 안 될 만한 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물론 그걸 하면서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AI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쌓일 거고 뭐 최소한의 편집을 한다고 뭐 캡컷이라도 써보면서 이런 편집 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에디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정도까지는 배우겠죠. 근데 사실 그게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영리하고 굉장히 저런 모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터 레벨스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피터 레벨스 이분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사람이에요. 네. 뭐 인디 해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인디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인데 사실 발리에 가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서양인들 발리에 한 번쯤은 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코딩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피터 레벨스의 모델을 이제는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조만간 똑같이 이 모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확한 문제 제기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이게 서비스가 되겠다 하면 그냥 전문 개발자들한테 이 사람은 맡기면서 그 서비스를 그냥 시스템화하고 다시 다음 서비스 찾는 거.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럼 이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의 모델은 그러니까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반응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고도화 작업을 서비스화를 누군가한테 또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또 다른 거 찾고. 근데 이 궤도에 가기까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내재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코딩을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100개의 프로젝트성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근데 거의 다 망했대요. 근데 이제 한두 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노마드리스트라는 사이트고 뭐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이제는 지금 이 구조가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을 한번 확보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에는 내가 돈 태워서 더 키울 수 있으니 전문 개발 팀에게 넘기고 이 얘기에서 이제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해외의 지금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냥 전문가 1인이 다른 전문가 1인과 그냥 협업하는 형태로 그룹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저는 기업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뭐 10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뭐 이제 움직이는 거대 조직체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많아야 10인 미만의 팀이 조원대 매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수조원대의 매출을 할 수도 있다. 조원대.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지만 1인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경쟁력 없는 사람으로 남는다 보면 되게 위험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얻을 힌트를 얻기 위해서 보는 분들일 테니까 그럼 이분들은 뭔가 뭐 크게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큰 게 뭐 사업을 해야 돈 벌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좀 가볍게 여러 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근데 그 긴 근간에는 역량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 같은 게 나오면 사실 빨리 배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에 이게 바이브 코딩이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코딩의 어떤 종류 장르예요. 같은 거잖아요. 장르. 그러니까 느낌으로 코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 끌어서 거 아닐까. 그런 예. 느낌처럼. 프레이머도 요새 프레이머란 도구도 프레이머도 유명하던데 그런, 있죠. 네. 그런 느낌인 거군요. 좋습니다. 피터 레벨스 외에 또 해외 인상 깊었던 지속 가능한 사례가 또 하나만 더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 제가 지금 사실 오기 전에 그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나고 왔어요. 제가 발리에서 같이 또 이제 일할 때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또 뭐 에이전시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발리 지금 이제 한국 이번 주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지금 혼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고객사는 지금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어요. 무슨 에이전시죠? AI를 가지고 네. 그 챗봇을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챗봇이란 게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챗봇은 뭔가 내가 문의가 있어서 어딘가에다가 얘기를 하면 CS 대신에 CS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오면 ARS처럼 뭐 3번 뭐가 안 됩니다. 누르면 뭐 이거는 뭡니다. 뭐 또 누르고 몇 번 하다 보면 아 짜증나 상담사 연결. 그렇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챗봇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채팅만 보면 내가 지금 사람하고 채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소형 지금 아까 이제 피터 레벨스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들이 점점 더 소규모로 되고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사실 그런 단순 업무를 할 이 사람들을 뽑는 이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스터디 카페 운영할 때의 가장 스트레스는 뭐냐면 스터디 카페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CS가 와요. 학생들이 뭐 제가 이걸 하는데 이건 또 되나요? 아니면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뭐 안에 들어가면 스터디룸도 있나요? 뭐 이게 있나요? 공책이 있나요? 제가 펜을 놔두고 왔는데 펜 어디 있나요? 막 이런 걸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사실 답변하고 있는 게 시간이 아니 무인 사업이지만 무인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모든 대화는 사실 다 AI로 지금은 이제 그냥 카톡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게 뭐 네이버 톡톡이 됐든 채널 톡이 됐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대화의 장이더라도 창구에다가 그게 되고 심지어는 세일즈 대화도 된다는 거죠. 문의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저는 100시간권을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뭐 공무원 시험이 며칠 날이라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뭘 해요. 뭐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기간 동안은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요? 막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거는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 대표가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겠지만 사실 그런 세일즈에 대한 대화도 챗봇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거를 구축해줘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1인으로 지금 구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지금 해외에서는 AAA 사업이라고 하는데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거든요. AI 자동화 에이전시. 일종의 마케팅 에이전시처럼 하나의 이제 대행사 사업인 건데 소규모 그룹, 그러니까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게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그 업무 효율화를 짜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설팅이자 대행 작업이자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친구도 사실은 세일즈를 또 다 AI에 맡겨서 하더라고요. AI가 세일즈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챗봇 필요해라고 어떤 고객이 문의하면 그거 상담을 AI가 그 상담을 하고 콜드 이메일 같은 걸 내보내는데 콜드 이메일도 저는 그 수준까지 된지는 몰랐어요. 한국에는 지금 없지만 랜딩을 개개인별로 빼서 보내줘요. 랜딩을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뺀다고요? 보통은 메일을 개인화해서 제안서를 보내는 네. 것까지가 그쵸? 요즘에서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랜딩을 그 사람 전용 랜딩으로 뽑아서 랜딩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AI가 알아서 코딩해서 사이트를 퍼블리시한 다음에 카피라이팅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네. 모 피부과 네. 주름 전문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영업을 하려 그러면 네. 그분 전용 랜딩이 나와요. 그럼 그 카피라이팅은 주름에 고민 있는 고객을 뭐 최대한 모집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고민이죠. 특히 우리 강남 여기에는 주변에 이런 병원들이 너무 있어서 경쟁이 쟁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랜딩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남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강남까지야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걸 만약에 의정부에 어디 있는 사장님이 받아가지고 의정부에서 1등 가는 뭐 인테리어 업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사장님 댁 주변에 여기는 검색량으로 따지면은 요 친구가 1등인데 내가 얘 이기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맞춤형 랜딩이 나온다는 거. 그게 그 친구가 노가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그 카피라이팅을 써주고 그 랜딩이 자동으로 메일에 심어져서 나가더라고요. 이건 미쳤네. 이거는 그냥 딱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오늘 그 친구가 먼저 그걸 막 보여줬어요. 저한테 시연을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우물안에서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돌도끼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와. 아니 여기 소총 들고 싸우고 있네. 임진왜란이네. 아니 진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문익점 역할을 계속 하는 것도 이런 거 보고 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와 근데 이 맞춤형 랜딩은 사기인데. 그렇죠. 너무 사기인데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정보 예를 들어 내가 영업하려는 대상의 정보도 AI가 알아서 긁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크롤링을 다 할 수 있는 구조죠.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데 보면은 링크드인에 뭐 본인 정보들 다 있고 링크드인에서 유료 서비스를 쓰면은 그 이메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내보낼 수도 있고. 와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 사람의 거기 개인 정보나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이 옛날에 이런 글을 썼어. 그런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다 쓸 수 있죠. 거기다 맞춤형 랜딩으로 이 사람이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직원 때문에 고민한다는 그런 글을 그쵸, 썼거나 그쵸.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분은 그 랜딩을 보면서 야 이게 뭐 나를 위한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그 랜딩 자체가 그쵸. 페이지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유튜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님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북토크님 최근 영상 5개를 분석해 보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해결해드리 이거잖아요. 최근에 이 영상 조금 테마 바꿔보니까 조회수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겠네요. 이게 날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해외에는 영어를 더 잘해야 되나? 영어 선생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어 선생님이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와, 그럼 아무튼 대박이네요.